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소통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삼복 중에 첫 번째 드는 복날이죠. 그렇죠. 초복인데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맛있는 건 먹었는데 아직 닭은 못 먹었네요. 전 점심에 혼자 삼계탕집 가서 왜 혼자? 한 그릇 했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맞아요. 기다렸어요 저는. 맞아요. 그토록 오늘 몸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오늘 점심 저녁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오늘 뒤에 초대석에서 또 궁금한 분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댓글 좀. 신수기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프리데스크 보려고 출석합니다. 지단이님이 미남 노재필 기자 나와주세요 하셨네요. 벌써부터 노재필 기자를 찾는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강민승님은 저녁에 삼계탕집 앞에 갔는데 줄이 많이 서 있다고. 그쵸. 오늘 초복이니까. 네. 그리고 남자 이지환님이 프리데스크 화이팅! 화이팅! 네. 동네 주민님 삼계탕 한 그릇 얼마 하나요? 제가 오늘 갔던 식당 한 13,000원 정도 했습니다. 싼 편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 정도면 삼계탕 치고? 삼계탕 치고는 예. 괜찮은 가격이긴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정준영 썰? 뭐 누가 싸웠어? 이러시는데 지금 감옥에 있지 않나 난리가 났는데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어퍼컷에 우리 기자들 출연하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 시작할까요? 네, 지금 바로 그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들 없으면 MBC 뉴스가 제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뉴스데스크 영상들 책임지고 있는 영상 취재 기자 김희건, 이지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건입니다. 막내 기수라서 너무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하네요, 아주. 되게 잘해주고 계세요. 일어나서 할 뻔했어요. 근데 사실은 영상 기자로 하면 시청자분들은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보통 영상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잠깐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송 리포트에서 그 취재 기자들이 담당하는 기사가 있고 그쵸. 그 외적인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는 영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작 카메라랑 좀 헷갈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변에서 이제 좀 많이 물었던 게 MBC 영상 기자로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럼 드라마 예능에서 연예인들 많이 보겠네. 근데 이제 아예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치, 전혀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죠. 맞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연예인만 보잖아요. 사실은. 정준영 그쵸, 씨처럼. 정수영 씨처럼. 그래서 뭐 드라마 예능은 이제 촬영 감독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게 영상으로 기사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 대체 무슨 일 하고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보고 오시죠.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 인천공항에 귀국했을 때 취재 현장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촬영 중이던 정 씨는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는데 밀지 마세요. 일반인들이 있어요. 인원이 이 정도로 몰릴 줄 미리 알고 갔나요? 이 정도일 거라고. 기자분께서 개인 소장하려고 찍고 있을 만큼 역대급이었나 봐요. 저기 나 올라와 있네. 라이언 팀이 여기 있네요. 행사할 때 그 삐에로 아저씨가 그래 여기서 원래 섰어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저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게 경호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찍히는 거 싫어가지고 저렇게 내빼고 도망갈 줄은 진짜 생각 못하고 있어요. 거의 싸우는 수준이에요. 경호원이랑 스모를 너가 찍은 거 보니까 다들 뭐 초공을 찍고 있어요. 단세하고 그냥 LCD 꺾어놓고 초점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찍고 가는 거거든요. 이 밖에 나와서의 상황이고요. 또 여기 선배는 보니까 차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뭐야 이거 아니구나. 아이씨 운전. 차례 우리 뭐 지옥철 9호선 취재도 둘 다 가봤는데 보면 저는 참 이렇게 막 쪼그라져 있는데 지금 천장 잡고 편안하게 찍고 있는 제 역할이 이런 거죠. 아사리판용 영상 기자.
풀 취재 방식을 했던 거예요. 미리 합의된 그 언론사들끼리 각자의 위치에 서서 영상 취재를 한 다음에 각자의 원본을 공유해서 뉴스를 마지막. 네. 가수 정준영 씨 이제 귀국 현장 때 바로 그 영상이었는데 저도 많이 뉴스를 봤는데 저 정도로 좀 복잡한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가보셨으니까 상황이 좀 어땠나요? 제가 저게 처음에 지금 작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웬 정준영 이러고 네네네. 있는데 사실은 네. 저게 작년 초봄쯤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뭐 긴 취재 현장에 뭐 많이 오랫동안 영상 기자를 하진 않았지만 가본 현장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현장 중에 하나라서 작년 거지만 들고 와본 거고요. 저희가 뭐 그 어퍼컷 홍보를 좀 마음껏 하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런칭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제 영상 기자들이 이런 정준영 씨 때처럼 이런 뒤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 뉴스에 담지 못했던 얘기들 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몸소 이제 카메라로 담았지만 뉴스에 나가고 나면 되게 짧게 소화되고 맞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맞습니다. 같은 거는 어디다 이제 얘기할 데도 없고 좀 아쉽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상 기자들이 우리 MBC 영상 기자들이 어퍼컷 채널 만들었거든요. 네. 한 번씩 가서 구독, 좋아요,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저희들 채널은 안 하니까 대신.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지금 한 800분께서 조금만 동참해 주시면 저희 영상 기자분들이 더 열심히 방송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 평소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일 거라고는 가기 전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근데 어느 정도는 있겠지 해서 좀 일찍 간 편이었는데도 도착했더니 막 원래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보는 뭐 MBC, KBS, SBS 정도가 아니라 뭐 연예 매체들도 많았고 그쵸, 그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까 입국하시는 분들, 출국하시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았고 대기하는 동안에 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영상에도 언급이 됐지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서서 얘기할 만한 거를 이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었잖아요. 네네. 원래 저희가 기자들이 가면 이 정도 위치에 서서 얘기를 하면 각 사들이 다 그걸 찍을 수 있겠다 정도 싶은 위치에다가 테이프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타사 선배들하고도 같이 뭐 여기다 할까 했다가 또 뗐다 옆에다도 붙였다가 되게 고심을 해서 붙였는데 전혀 뭐 거기서 멈칫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었죠. 좀 네. 약간 도망가는 것처럼 내빼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기하는 기간이 많은데 기다리던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심정은 어때요? 그 심정.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저 사람을 찍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포커스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빗나가면 안 되니까. 네, 기술적인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알려진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게 찍을 때는 사실 잘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그래도 되게 뭐 유명한 사람들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들 찍을 때도 저 사람이 어쨌든 뷰파인더 안에 있는 거라서 약간 현실감도 없고 조금 그냥 그 순간에는 촬영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편이에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막 ENG 카메라 네. 번쩍 들던데 네. 장영희 님도 아직도 무거운 카메라 사용하냐고 질문 주셨거든요. 카메라 직접 가지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 이게 카메라인데요. 지금 실제 영상에 등장했던 ENG 카메라죠. 네네. 이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거고 저희 개개인 영상 기자들한테 지급돼서 여기 보면 제 이름 써져 있는 카메라거든요. 이지오. 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쉽사리 사실 넘겨주기가 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아니, 장비잖아요. 형이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이거.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0kg 가까이 가능. 그러니까 전체 뭐 배터리하고 렌즈하고 다 하면 한 네. 10kg 가까이. 만세 가는 걸로 가능한가요? 알고 만세? 자세가 굉장히 어영쩡하네. 반대쪽이. 이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이 어떻게 되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 기장님도. 예, 또 여자 기자분들도 다 들고 다니시니까요. 이거 보통 데모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예, 어깨에 맞습니다. 많이 어깨, 하잖아요. 어깨, 이렇게 네. 자세를 한번 보여주신다면 되게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확실히 딱 안정감이 있으시네. 자세가 다르다. 근데 이렇게 하고 찍었으면 아까 같은 현장에서는 사실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게 여기 LCD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껴놓고 이렇게 들어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만세자세. 그렇죠. 굉장히 체력도 많이 요구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벌 서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벌 보세요, 막 보고 있는데, 떨어지면 저희 다 깨집니다. 근데 요즘 그 좀 크기도 작고 굉장히 소형의 카메라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ENG 카메라를 아직까지 계속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ENG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쵸. 이제 뉴스 만들 때 뭐 DSLR, 미러리스, 고프로, 핸디캠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근데 이제 주로 ENG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신속성과 이제 내구성. 이제 사용을 해보면 여러 카메라를 만져보면 ENG만큼 빠르게 순식간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또 여러 상황에 가지- 따라서.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키를 수동 조작할 수 있어서 또 기자들의 의도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자의 특성상 평안한 현장에 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잘 버텨줄 수 있는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ENG를 주로 사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출장 가서 제일 황당한 게 장비 고장난 장비 들고 갔을 때 막 안 됐을 때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 먼 길을 다 싸질머지고 갔는데 막 안 터지고 그러면 거의 뭐 예, 멘탈이 막 붕괴되죠. 맞아요. 그쪽을 들고 다니면 또 멋지잖아요, 사실. 그 촬영하는 맛도 살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정준영 씨 동선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나와서 가서 차를 타고 가는 그 동선 쭉 이어지잖아요. 그 동선 라인에 따라서 쭉 취재하는 게 이제 풀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풀 방식이 좀 생소한 용어잖아요. 풀 방식. 어떤 예. 거죠? 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풀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공간상의 제약이 있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그 저희가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타사에 있는 언론사의 그 영상 기자들하고 같이 각자 다른 위치 혹은 다른 시간대에 촬영을 해서 그 원본을 공유해서 뉴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1번 너는 그러면 넣은 걸 찍고 너는 이쯤에서 올 테니까 찍고 네. 이런 식으로 다 역할 분담을 하는 네, 거네요. 네. 사실은 기자가 원래 직접 본 거를 보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공간 안전상의 이유로 좀 예외를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1평짜리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100명이 왔으면 다 못 들어가잖아요. 뭐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해서 뭐 한 명만 들어가서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짜는 게 풀 방식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풀을 안 하면 더 많은 취재진이 몰리면 더 맞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각 사에서 5명, 6명씩 영상 기자가 왔어야지 저런 방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저런 상황. 네. 그러니까 저희 전에 그때 예전에 뭐 어제도 나갔었지만 뭐 집회 취재 현장에서 뭐 많이 위에서 옥상에서 찍는다 그러면 사실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한 2-3 카메라밖에 없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먼저 와서 자리 맞는 사람이 임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영상 기자들 진짜 몸으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취재 현장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이죠.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현장에 또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뒷얘기는 어떤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의 이야기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기자들이 또 이렇게 달라붙는다 뭐 취재 경쟁 어느 회사 선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끌음질러 가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차는 그대로 가서 발등이 깔리는 옷방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 통유리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김관 대표의 모습 동당역에서는 노숙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기 만 하루 전 아침부터 이제 오는데 밖에서 빚어진 도시락 먹으면서 점심, 저녁, 밤, 새벽 그 다음에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버했으니까 호텔 앞인데 막 탱크가 담벼락에 그 틈새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차 주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러싸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쓱 지나가요. 이 모습이 우리 되게 베트남 여기저기서 취재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딱 회담장 그 앞에 이거 뭐야? 특보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기자도 기사를 쓸 틈이 없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회담장인 북한 기자들 모습을 제가 많이 좀 담았어요. 특징이 생각대로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손도 흔들어주고 웃는 모습 잃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취재진들도 슬픔이 현장이 정말 작년에 그래 새록새록 떠오르는 네. 정말. 네. 저 장면 중에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진짜 그 사다리만 남겨두고 떠난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오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그 동당역이 훤히 보이는 딱 정중앙 자리를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 한 24시간 전부터 거기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가
이제 저희 아침 뉴스 있잖아요. 뉴스 그쵸. 투데이 때 라이브를 연결해야 돼서 그 자리에는 잠깐 사다리만 놔두고 옆에 가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저기 다 사다리가 한 있고 20m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자 지금 저는 기자는 동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손병상 기자가 이제 중계를 네, 타고 네,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저쪽에서 경찰들이 와서 프레스 라인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너무 앞이었다 이러면서 네, 너무 가깝다고. 그러니까 저는 막 눈이랑 정신은 다 저쪽에 가 있는데 어쨌든 방송은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뭐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방송 끝나고 나서 카메라 뽑아서 바로 갔더니 이미 저희가 자리 맡아놨던 그 사다리는 프레스 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저 앞에 덩그러니 혼자 있었고 그 자리 지키려고 거의 밤새 노숙을 네. 했는데 숙소도 못 가고 선배들한테도 좋은 자리 맡았다고 막 제가 해냈다고 하는데 다 자랑해놨는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버렸군요. 그래서 어, 그때 네. 정말 막막한 마음에 거기 뭐 타사 다 선배들이시고 외신 기자들도 있고 정말 수백 명의 그 기자단이 있는 그 와중에 막 여러분 여기 원래 MBC 자리 있었던 거 아시죠? 하면서 제발 한 자리만 껴주세요. 제가 사이 높이 안 높일 테니까 막 이렇게 막 정말 읍소하다시피 해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다시 그 자리를 사수해냈다. 아 성공했군요 그래도. 이 피지컬이면 뭐 비집고 들어가 다음에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내의 패기죠. 예.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많은 프레스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이래서 신입을 뽑아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이산유님이 기자인가 노숙자인가. 기숙자. 기숙자. 백가이버님이 취재 쉬운 게 아니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요. 되게 이주 기자는 미리 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미 이제 노숙 생활도 하고 이제 막 고생을 엄청 했었던 거고, 김일권 기자는 좀 늦게 합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때 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쵸. 엄청나게 중요한 출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갔어요. 이제 그때 다 합치면 한 70명 정도 갔어요. 음. 왜냐하면 현장 스태프들, 기자, 중계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스튜디오도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앵커들도 다 갔었기 맞아요. 때문에 거의 70 몇 명이 갔었어요. 네. 엄청난 출장이었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호 씨는 저기 3일간의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좀 힘을 많이 썼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동당역에 도착한 걸 커버했고 이제 오는 거를 커버한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그때는 분위기 어땠어요? 호텔 앞에 분위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차로 몇 시간을 이동해서 하노이 호텔에 딱 이동하는 그 현장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들떴던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시민분들도 이 장소에서 엄청 평화의 어떤 순간, 역사적인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인 여행객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합류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는 참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다들 기대감에 좀 맞습니다. 설레는 네. 순간이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설레기도 하고 또 외국이니까 약간 여행 온 기분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봤어요? 실제로 보긴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당역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잘 봤고 다른 때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담벼락 사이로 뒷모습 이렇게 좀 주로 봤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실물을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표현 좀 적절하지 않았지만 실물 본 사람. 어땠어요 실물이? 실물담. 직캠 썰. 뭐 그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엄청나게 멀리서 이렇게 딱 당겨 찍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누가 누군지 흐리멍텅해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멀리서도 딱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구나. 독보적인 패션과 약간 좀 그 찾기가 쉬운 체구가 거죠. 네. 구별이 가능하긴 하죠, 사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출장 가면 그러면 아까도 뭐 노숙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구역마다 숙박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때요? 숙소가? 네. 이렇게 여러 명 간 출장 이런 베트남 때 같은 경우는 각자 맡은 업무나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 이 숙식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동세 씨라고 있는데요. 그 형은 각국 정상들이 와서 묵는 그 호텔에 잠입 취재 같은 형식으로 갔었던 거예요. 호화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십만 원 하는 원짜리. 베트남에서 거의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루씩 묵었었고 동생들은 이제 노숙하고 길에서 김밥 먹고 있을 때 거기 이제 호텔 들어가가지고 그 동시 씨 같은 경우는 안 쫓겨났었다면서요. 그 잠입 취재 갔을 때 나 그 얘기도 들었다. 왜 안 쫓겨났죠? 이게 참 요거는 저희 어퍼컷 보시면 그 동기 사진도 이렇게 같이 띄워놨는데 얼굴을 보면 이제 이유를 알 수 있군요. 미안합니다 동생 이해하실 텐데 조금 북측 인사로 봤거나 뭐 베트남 현지인 같이 생겼어요. 따로 그래서 긴장한 건 아닌데. 기자들이 사실 이렇게
정상이 머무는 호텔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다 쫓겨나거든요. 그쵸.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잠입 취재를 보낸 이유가 있네요. 맞춤형 잠입 취재였군요. 아, 데스크가 그 정도의 의도가 있으셨는지. 아, 제가 왜냐면 제 동기 중에 도축장 취재를 갔었는데 보통 가면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정말 뒷짐지고 딱 써 있는데 다들 관계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들통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카메라 기자는 들통나서 쫓겨났는데 본인은 네. 몰카 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일을 같이 하는 형제 같은 사이인 줄 알고.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이 영상 기자 어떤 자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영상 기자 시험 보실 때 어떤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영상 기자니까 어떤 카메라 다루는 법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제 카메라를 뭐 다루고 이런 건 없고요.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 전원 켜는 것도 들어와서 배웠어요. 아, 진짜요? 기자 시험입니다. 뭐 글 쓰고 뭐 이제 저널리즘적인 가치관 물어보시고 이거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은 와서 배워도 되지만 이 저널리즘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 이게 기본 자질로 보는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일부 지역사나 일부 언론사들은 뭐 실무를 좀 요하기도 한다곤 하는데 예, 사실 기자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기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 뭐 아니면 보람된 때가 있다면 지금 뭐 사실 입사 3년 차 정도니까 뭐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를 봐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세간에 되게 큰 이슈가 되는 현장에 가서 그런 현장을 담을 때도 굉장히 보람이 있지만 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현장에 처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10명 남짓 혹은 뭐 한 자리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때 저희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취재진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뽑는 순간 이들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담아주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나라도 MBC라도 들어주고 담아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이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영상 기자로서의 미래의 자기의 모습 그려봤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미래의 모습이라기보다 저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다짐, 뭐 저는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진 한 컷 한 컷은 좀 진실을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흐르는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즘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떤 편집 기법이나 어떤 영상의 기법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영상도 많이 보이는데 뉴스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기자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뉴스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뉴스 영상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 많이 짜봤는데. 저희 열변이시네. 어퍼컷 홍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되게 원래는 요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들인데 용기 내서 만드는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뉴스 리포트들 다시 한번 그 뒷얘기 저희 어퍼컷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에단유님께서 이미 지금 구독하고 와야겠다고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저희 나가면 잠깐 페이지 옮겨가지고 구독부터 누르고 다시 해요. 네. 1800분 계시니까 좀 오정숙님이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삼종희님 신입의 페이 멋지다. 감사합니다. 백가이버님 취재 쉬운 게 아니네요. 최정님 면접인가요? 오늘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2차 면접 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단이님이 노재필 기자 5분은 줍시다. 댓글 남기셨네요. 오늘 5분 이상 시간 가져가게 생겼어요. 출연진을 3명, 그러니까 2명 앞으로 못 와요. 왜죠? 아니 2분 오니까 제 거 다 뺏어 먹었잖아요. 분량을.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 기획자로서 앞에 영상이 재밌지 않았습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럼 됐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자, 오늘 소식은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우리 대표 질문이죠. 오늘 큐시트 첫인상 어떻습니까?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 그냥 뭐 이재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네. 저희도 뭐 비중 있게 준비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뭐 굉장히 가장 대한민국 국민 중에 초조한 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죠. 운명의 날이었죠. 네, 그렇죠. TV로도 생중계됐고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기사 회생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텐데 오늘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만약에 그대로 나왔다면 됐다면 네. 지사직 박탈, 그다음에 38억 원 정도 되는 그 선거 비용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파산하는 거죠, 파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경제적 사형이 두렵다 맞아요. 이런 걸 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 기사 회생했습니다. 기사 회생했고 오늘 사실 뭐 그 선거가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뒤에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열어놨는데 이제 계속 4시로 그게 미뤄졌다가 밀어주고. 또 30분 미뤄져가지고 네, 4시 맞아요. 반에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사실은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은 빨리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었을까라고 저도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입장 표명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어요. 네, 좀 평소의 표현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절제된 표현으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많이 좀 지체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이 지사의 입장 발표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기대. 혹시 대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유력 대선 후보로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앞으로 계속 갈 테고 근데 일부 국민이라는 표현 뭐 그냥 국민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 국민이라고 일부러 단어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약간의 기대 뭐 기대란 말도 그냥 써도 되잖아요.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게 확실히. 굉장히 입장 표명을 한 거죠. 한 발 굉장히 네네네. 조심스럽게 이제 디딘 거죠. 이제 메시지 관리를 그렇죠.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뭐 연연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이재명표 어떤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작년인가요? 그 경기도에는 계곡의 불법 시설물들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 엠빅도 만들었고 뭐 뉴스도 만들고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상하게 유튜브에서는 그 불법 계곡 지금 복날이니까 오늘 그쵸. 이제 그 계곡에서 이렇게 평상에서 백수 드시고 뭐 이런 풍경을 생각하실 텐데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컨텐츠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인기 있는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게 좀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이 소식을 다룰 거예요. 특히 이제 재판부가 오늘 이제 판결을 내린 게 공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아주.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토론회 공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공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토론 중에서 당시 그쵸.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당시 이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대법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거를 그렇게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볼 수 없다. 뭐 토론회 이런 중에 있었던 발언에 이제 뭐 법적 책임까지 부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 거죠. 네. 사실 뭐 오늘 판결이 뭐 통합당에서는 뭐 좀 비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지난 1월에도 대법에서 춘천시장이 토론에서 발언한 거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있어요. 사실 이제 토론회에서의 어떤 발언은 좀 더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이런 어떤 판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그
소개 못하겠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노지필 기자가 보기에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로서 어떤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올라왔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오늘 내렸던 판결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장막이 거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 이렇게 뭐 또 여론조사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낙연 의원하고 이제 양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뭐 이 부분은 또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아닐까 앞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본방에서 이재명 지사의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